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귀국하면 곧바로 경주 에이펙 일정을 이어갑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장동혁 대표도 앞서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했어요. 예, 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지금 눈과 귀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쏠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말레이시아로 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의 두 양 정상이 뭔가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그러나 여전히 양국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은 8년간 매년 한국이 25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매년 150억 달러를 10년 이상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국의 간극차를 어떻게 좁히냐의 문제인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의식한 것인지 그들이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의 양보를 강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에 굳이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가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성과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위 말하는 톱다운을 통해서 뭔가 막판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가 임박했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쟁점이 여전히 교착 상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의 협상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만일 이게 교착 상태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7월에 얘기했던 것을 위반한 것은 한국이다라는 것을 귀책 사유를 이제 한국으로 돌리기 위한 전략이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운을 건 사실 승부를 떠나서 국운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 더더군다나 한미 투자 협상에서는 전체 금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직접 투자 비율을 우리가 가져갈 것인가 이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두른다면 매우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할 수 있어서 서로 간의 어떤 레버리지 협상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에이펙에서 또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은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이 물 건너갔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만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한미 정상,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북미가 타결하고 한국은 빠져버리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질 경우엔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또 마지막 날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한중이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얼만큼 더 복원해내느냐. 요 세 가지가 얽힌 것이 사실상 이번에 에이펙의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미뿐만 아니라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떤 빅 이벤트들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의 국익과 맞닿아 있는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인 것이죠. 그리고 네. 이와 관련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상당히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2015년에서 발생했던 이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아직까지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의 지금 방안을 통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일본의 지금 새로운 내각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신임 총리가 상당히 강경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일 관계가 상당히 복원되고 안정적인데 이것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한 이 주목이 모여지는 것이고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지금 미국과 북한과의 일종의 돌발적인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저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이 북미 간의 정상이 모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그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네. 상당히 그 서로 간의 불신을 어느 정도 녹여내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남북 간에도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그런 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양 정상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쟁 없는 한 주를 만들자 이렇게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러기에는 정치권의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특히 그런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갭투기 논란으로 비판을 받다가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굉장히 빠르게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비판적인 여론을 감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는 뭐 사의를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었는데 네.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서 이제 전격 수리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번 그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이 부동산 대책이 결국에 이게 그 실효성 문제를 떠나서 일종의 발화자의 그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렸고 그것이 이제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그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자꾸 손가락을 보니까 일단 손가락을 이제 일단 정리 좀 한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태로 갔을 때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질서가 회복될 것인가? 이상경 차관 외에도 사실 부동산 3인방이라고는 조세 정책을 이른바 세제를 담당하는 구윤철, 그다음에 금융을 담당하는 이찬진, 그다음에 전체를 총괄하는 김용범. 뭐 갭 투자뿐만 아니라 이른바 그 딱지 거기에서 이제 뭐 이른바 재개발에 그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 데다가 더더군다나 또 하나 보이진 않지만 이번 그 사실상 인수위원장격으로 국정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누굽니까 이찬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른바 재개발 지역들을 하나씩 선물로 줬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렇다면 이 정부의 전체를 기획하는 이런 분들이 이한주 연구원장이네요.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적인 이제 국민적인 불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과연 국민적 공감과 그다음에 제도적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이 조금 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뭐 아무래도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심리적 요인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상경 차관의 이번 그러니까 내로남불식 그 은행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상경 차관을 사퇴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1호 지금 대책을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철폐한다든지 뭐 유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의 총 실무 사령탑인 이상경 차관을 어떻게 보면 사퇴시킨 것이 일종의 업찬마속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뭐 정부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공직자들의 담당 공직자들의 국민의 신기를 건드리는 은행의 잘못도 있지만 네. 저는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대책이 발표되고 난 뒤에 디테일한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번복이나 오류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신생아 출생할 경우에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이걸 갖다가 없앤다든지 아니면 주택담보비율은 LTV를 40%로 낮췄다가 여러 가지 반발이 있으니까 70%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 불신을 신뢰를 갉아먹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가는 쪽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뭐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일종의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 보이는 게 이 네. 중차대한 사실은 어쩌면 정권의 운명을 건 이렇게 부동산 대책 굉장히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놓고 사실 그냥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만 이걸 얘기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당도 보이잖아. 일단 그 정청래 대표도 다른 뭐 사법개혁 이런 얘기들은 엄청나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단속만 시켜요.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만들면은 이것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 또 정당이란 말이죠.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빼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마치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 어찌 보면은 미루어 놓고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또 반응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시장에 어떻게 연착륙하고 안착하느냐고 대단히 중요한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여론의 역풍이 불고 좀 심상치 않으니까 민주당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하기보다는 거꾸로 야당 대표를 공격합니다. 네. 당신들 이런 문제 지적할 자격이 있어? 라고 물을 타는데 아니 그게 물을 타면은 그 정책에 갑자기 실효성이 생깁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해야 하고 시장에 안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를 향해서 공격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이쪽의 문제를 도덕성 문제로 치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전혀 실효적이지도 않고 저는 합리적이지도 않죠. 그런 측면에서 여당의 대응은 대단히 지금 부실해 보인다라는 게 제 평가입니다. 네, 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이 이제 부동산 6채에 대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모두 실거주용이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고요. 또 다 합쳐도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장동혁 대표가 6채의 뭐 하여튼 소유도 하고 지분을 네.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뭐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의정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하는 여의도에 지금 개인당 의원 한 명당 45평의 이 전용 공간을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가면 이 사무실 위에 또 오피스텔이 필요한 것인가? 다른 의원들은 거의 그런 식의 오피스텔을 여의도에 소유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리적인 해명일 것인가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다 합쳐서 8억 5천 돈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민주당은 그것이 공시지가 아니냐, 실거래가로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지금 서로가 서로를 놓고 당신이 더 위선적이다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고 사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우리 그 YTN 기자님도 보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건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건전한 토론보다는 이렇게 지금 상대가 더 위선적이라는 식의 감정 싸움으로만 이렇게 치닫는 그러한 모습들은 전혀 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사실 뭐 지금 이 자고 나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그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 다수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부의 불평등 자체가 심화될수록 국가 경제는 완전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권 세력이 내놓은 것이 11호 대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야당의 입장에서도 그 대안을 내놓고 그 자신들의 대안이 어떤 그러니까 정책의 강점이 있는지를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가는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정 싸움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국민의힘에게 얘기한 게 그러면은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안이라는 걸 지금 내놓고 좀 일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초과 환수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 시행을 좀 미루든가 아니면은 폭을 좀 줄이든가 이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공급을 일단 늘리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자. 얘기하면 듣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권하면요.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정책과 세제는 그 정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시행하고 그 결과로 평가받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신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내놓고 시장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저는 왜 이것을 뜬금없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느냐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그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제도가 갑자기 그러면 시장에 이렇게 정착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문제는 국민들의 불신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신뢰라든가 시장에 안정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기는커녕 쟤들이 더 나쁘지 않냐는 식으로 물을 타면은 저는 그거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거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보고
어떤 책임을 지우는 듯한 당신들 그럼 대안 내놔봐. 대안 내놓으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정부 정책이라든가 세제 이런 부분들은 해당 정부가 오롯이 책임을 지고 국민평가를 받는 게 맞다. 그것이 자기 정부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도혁 대표 말대로 M1 야당 대표 잡지 말고 오히려 이 자신들의 그 메신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정리함으로써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을 강화시키는 게 저는 그게 우선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돌출 발언을 의원들이 좀 자제해라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제 당은 로키로 간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상경 차관의 그런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편한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이 입조심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나 사실 민주정당이고 나름대로 집권 여당이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의견은 저는 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론을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네. 사실 그걸 갖다가 뭐 당신 일이나 더 신경 쓰라는 식으로 이렇게 퉁 쳐버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것이죠. 뭐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지만 정쟁은 말리지만 정책은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하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러한 노력은 무엇보다도 여당 그중에서도 대표가 앞장서서 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야당 또 더 나아가서 야당의 자치단체장하고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식의 저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보낸 인사들의 명단을 보좌진에게 보내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피감기관에서 들어온 그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얘기인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히려 이 해명이 논란을 더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 금액에 대한 내부만 찍혔는데 입금을 완료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입금이 완료됐다는 거죠? 입금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입금을 완료했다는 겁니까? 그럼 설령 입금을 또 완료했다고 쳐도 그 계좌번호는 또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다 그게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네. 계좌번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더더군다나 저걸 보좌관이 해야 됩니까? 보좌진이? 보좌진이 그 의원의 간해사의 일에 대해서 그 왜 합계 금액을 다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 받는 것 이걸 다 관여해야 됩니까? 이거 명백한 개인 사무를 의원이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강선우 의원 논란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민희 의원이 지난번 양자역학 이론서부터 여러 가지 결혼식을 몰랐냐서부터 왜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이것을 결혼식 했느냐서부터 왜 또 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느냐. 이 모든 논란들의 해명들이 국민적인 정서에도 반했지만 이번에 이 설령 축의금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도 지금 전혀 공적 인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지금의 윤리적 기준, 정치인의 어떤 도덕적 기준에 비춰보면은 전혀 이거는 우리가 용납도 안 될 뿐더러 해명해야 될 소지가 더 많은 것이다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 최민희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더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또 액수도 저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봤더니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뭐 충분히 그런 뭐 지적이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축의금을 돌려준다는 것 자체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대목은 사실 이 최민희 의원의 딸 결혼식과 관련해서 이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청첩장이 도는 과정에서 기사가 한번 됐잖아요. 이 소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뭐 그런 난도 있다. 거기에 대한 비난 기사가 완전히 쏟아졌을 때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이 그 삭제를 했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러면 이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은 그 정도로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보좌진으로부터 충분히 저는 아마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본인은 뭐 양자역학 공부한다고 정신은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그러니까 보좌진 입장에서도 아니 모신 의원과 관련된 이 중요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의원님 이거 우리 축의금 안 받도록 따님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왜 하지 못했을까요? 이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뭐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몰랐다가 아니라 네. 이거는 결국은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보좌진의 문제, 그리고 정치하는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사과 표명을 하고요. 여기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도 저는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평론가님께서는 이게 축의금을 돌려주는 거는 명백한 개인 사무인데 네. 이거를 보좌진에게 지금 최 의원의 그 표현대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좀 잘못된 측면이 분명히 있죠. 공과 사를 어떻게 식으로도 구분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국회에서 이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공사가 구분하기 쉽지는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딸의 그 청첩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거진 문제들은 결국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과 더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그 민주당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판단할 때는 네.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도 하더라도 보좌진이 적극적으로 진언을 하고 바로잡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축의금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보좌진이 동원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양해가 가능하지만 결국 첫 단추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딸의 결혼과 관련해서 피감기관에게 이런 식의 청첩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잘못된 것까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책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깔끔하게 과방위원장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여기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할수록 더 저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떠나서 정치인으로 공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해명보다는 깔끔한 처신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공당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그걸 권유하는 것도 오히려 조금 더 전국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